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회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K 컨텐츠에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 귀국 하루 만에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본인은 검찰이 안 불러도 먼저 나가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아프리카 수단 내전으로 고립됐다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조금 전 오후 4시입니다. 서울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프라미스 작전 성공입니다. 자, 관련 속보 먼저 전문가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약속했던 프라미스 작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단이 내전 사태에 빠지면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좀 위협받았었는데요. 28명, 수단의 수도입니다. 하르툼에 있던 28명의 교민들이 포트 수단을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서울공항에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우리 대형 수송기 KC-330에 탑승해서 도착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탈출 직전까지의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아무런 피해 없이 출소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교민 28명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프라미스 작전 6회공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모두가 안전하게 수단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에는 마중 나온 가족들 케이크, 꽃다발 이런 것들을 들고 환영을 했고요. 군 측에서는 꽃다발과 함께 아이들에게 고민형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 작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프라미스,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최정예 부대들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우선 707 특수부대, 육군 특수부대고요. 공군 특수요원 CCT가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이 동원이 됐고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를 미국 기지에, 수단에 있는 미국 기지에 급파를 합니다. 그리고요,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이 22일 급파가 됩니다. 수단 인근 해역, 혹시 공중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도 급파가 됩니다. 여기에 서울로 올 항공기, 장거리 수송기 시그너스 KC-330이 또 2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공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24일 도착을 했고요. 최정예 육해공군의 특수부대들이 총동원되는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수단 내에서는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포 28명, 2명은 남아있겠다 그러다가 같이 나중에 합류를 했고요. 우리 외교관과 함께 교민 28명이 일본인 5명도 같이 타고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됐냐면 수단의 수도가 하루툼인데 하루툼에서 13시간 내지 15시간 정도 걸리는 북쪽의 항구도시입니다. 북동부의 항구도시 포트 수단으로 이동을 해서, 왜냐하면 하루툼의 공항은 지금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UAE가 정보를 준 겁니다. 이동해서 나가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 850km가 1174km로 늘어났습니다. 왜냐? 이 이동 거리가 짧긴 합니다만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회를 한 겁니다.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래서 외교관과 교민 28명, 일본인 5명까지 탄 버스가 23일 수단의 수도 하루툼을 출발해서요. 무려
33시간 이동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루는 넘게 이동했다는 건데요. 33시간 동안 1174km를 이동을 해서 포트 수단에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교민에 따르면 이동 중에 총소리가 들려서 상당히 불안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포트 수단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허큘리스를 타고요. 포트 수단에서는 제다 공항,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공항으로 단거리 이동을 합니다. 이때는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짧은 거리밖에 못 가기 때문에 서울까지 바로 올 수는 없었고요. 이때도 물론 청해부대의 충공 이순신함이 근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다 공항에 도착한 교민들은 KC-330 시그너스 수송기를 타고 서울로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프라미스 작전, 자, 송구모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프라미스가 약속이죠. 예. 그래서 이 작전명을 프라미스로 붙인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약속하겠다 이 뜻으로 붙였습니다. 예. 그것이 결국 약속을 지켰고 또 특히 우리 특수부대들도 파견이 됐지만 아랍에미레이트나 미국과 또 국제사회 공조를 해서 우리 교민들을 무사히 탈출시켰는데 예. 이게 그 현지 수단 수도 하루툼의 그 장면을 보니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네. 영화 모가디슈가 있습니다. 모가디슈. 예. 그 소말리아에서 탈출하는 소말리아 내전에서 탈출하는 모가디슈가 있는데 네. 거기와 비슷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자동 기관총을 이 집차에 군용 집차에 매달고 이렇게 계속 질주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보이던데 모가디슈에서는 그 장면이 압권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긴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때는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외교관들이 탈출하는 영화인데 네. 나중에 이탈리아 그 대사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탈리아 대사관을 그 경호하는 예. 부대의 도움을 받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의 특수부대가 출동을 했고 그 도움을 받아서 귀국을 했고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의 그 신변과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네. 그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국가의 존재 자체를 예. 저는 분명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영화 모가디슈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탈출 장면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국력이 우리 군을 보내서 교민들을 탈출시킬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 육해공이 총동원돼서 안전하게 우리 교민들을 전용기로 수송할 수 있는 그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거. 그거 하나로도 굉장히 대한민국이 발전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민들과 외교관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일본인까지 같이 구출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부분도 굉장한 의미 부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교민들의 표정 밝았고요. 조마조마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교민들의 후송 과정. 지금 보신 건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이었고요. 후송 과정은 어땠는지 영상으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배님 다시 한번 전달 상황. 네, 여기 오시는 고생 많았고요. 우리 군축인원 인도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안 있으면 저희들은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여서 대한민국 가면 파이팅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네, 버스 여러 대로 이 수도에서 포트 수단까지 이동하는 과정, 참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대의 버스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면서 6, 7시간 이동이 지연되기도 했고요. 그때 또 얼마나 마음이 졸렸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 또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급박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육로 이동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UAE가 이 정보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어떤 루트로 가는 게 안전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정보가 지금 굉장히 뒤섞여서 혼란했다는 거잖아요. 최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수단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서의 분란이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예를 들면 무력 충돌의 위험이 있거나 또 검문 검색에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우리 정부에 먼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정부가 이것을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UAE를 방문을 했고 그때 형제의 나라라고 이제 명명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외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UAE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 교민들이 오늘 보신 것처럼 안전하게 국내로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미국으로 향하던 도중에 기내에서 수단 교민 구출 작전을 지휘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전했는데요. 자,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교민 28분이 안전하게 구출이 됐습니다. 가슴 졸이면서 한마음으로 성원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작전 초기부터 우리 군용기,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그리고 특정부대 경호요원의 긴급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오늘 워싱턴으로 오는 기내에서도 위성으로 용산 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교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하도록 상황 보고를 받으며 탈출 직전까지의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예. 자, 기내에서도 이게 가능한 모양이에요. 정영신 변호사. 뭐 위성 시스템이 돼 있겠죠? 이런 거를 갖다가 C4I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옛날에 사막에서 전쟁할 때 마치 그때 오바마 대통령도 옆에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력도 따라잡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자고 있는 동안에 지구 반대편에선 저렇게 급박한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수단의 정부군하고 반군 사이에 내란이 오랫동안 돼 있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10일 동안에 430명이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 국민들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잘 올 수 있게 돼가지고 우리의 종합적인 국력,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까지 다 이제 신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특수부대들도 다 동원이 됐습니다. 뭐 프라미스 작전을 펼치면서 육해공군 최정예 부대가 다 동원이 돼서 이 아주 안전하게 우리 교민들을 탈출시켰고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좀 더 불안했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 특수부대들의 활약상 대단합니다. 자, 이성민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군인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면서 아이에게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아이가 아닌 엄마가 대신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은 좀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엄마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챙겨준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정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최정예 부대가 투입되어 가지고 이런 작전을 안전하게 마무리한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또 평론가로서 드리고요. 특히 이제 UAE 등 동반자 국가들이 이번 탈출 작전에 같이 함께 해줘서 또 그 성과가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민이라고 한다면 어느 하나의 생명도 놓칠 수 없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구출됐다고 보여지고 또 일본인들 5명도 함께 구출된 것들이 또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또 더욱 좀 빛난 그런 작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뭐 일본 쪽에서 지금 갇혀 있다, 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동을 위한 출발 시간이 다 됐는데 일본인들이 못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방탄차로 우리 방탄차가 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직접 일본인들도 5명을 태워서 우리 버스와
함께 우리 버스에 태워서 같이 빠져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성민 전 비서관 어떻습니까? 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베푸네요. 네, 이 베푸는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번 작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수단 거주 일본인 대피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 외에도 뭐 UAE 등의 다른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그 협력에 감사한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가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명이 오가는,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각국들이 여러 방식으로 협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앵커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무사히 일본이 좀 탈출을 했던 것에 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번 작전 프로미스, 약속. 우리 교민들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이 있든 안전하게 구출해내겠다는 약속. 대한민국 정부가 지켰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왜 있는지 이번 프로미스 작전을 통해서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교포들 안심하시고 그곳에서 좋은 활동하시면 정부는 언제든 위험할 때는 구해낸다는 거 약속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겠다.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 마약 음료수 등장하고 중학생이 마약 사고 이런 문제들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한 장관이 마약 정치로 주목받으려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뭐 당시 검찰총장 왜 뭐 전 정권에서 마약 수사가 안 됐다 이런 주장을 한 데 대해서는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거기 책임을 묻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장관 오늘 추 전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추미애 전 장관이 마약 정치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는데요. 마약 정치요? 저는 어떤 정치인들에게는 정치가 끊기 힘든 마약 같은 거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근데 마약 정치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새로 만드신 신조신가 보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근절해야 하는 문제고, 저는 여기까지 상황이 나빠지게 된 과정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면서 지금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마약을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을 잡겠다는데 거기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추 전 장관과 이제 정면 충돌했는데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학생들에게까지 퍼지는 마약 문제를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돼서 뭐 마약 정치, 마약 정치라는 말이 어딨냐, 그 신조 아니냐, 뭐 지어내느냐 이렇게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전직 그 법무부 장관이죠.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인데 두 사람은 그동안 악연이 상당히 많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장관이 검사장으로서 한 4번 정도 자천을 당했습니다. 그런 악연이 있는데다가 그전에 뭐 일개 장관 이런 발언도 있었고 또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씨 뭐 이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속 장관에게 일개 뭐 씨 추미애 씨 이런 말도 있었고 또 검수완박 때도 세게 부딪혔어요. 검수완박 시행령을 하니까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이 이것은 일종의 뭐 쿠데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티격태격했는데 지금 마약 마약 범죄를 소탕하는 문제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전임 정권 때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임 정권 때 이 검수완박도 하고 수사권을 조정하고 또 마약 수사 관련 부서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했기 때문에 이 마약이 지금 만연이 됐다. 지금 5배나 늘어났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전임 정부에 몸 담았었기 때문에 그때도 뭐 검찰과 경찰은 마약을 단속을 다 활발히 했고 단지 그때에 비해서 지금 국제적인 환경이 변했고 마약이 들어오는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지금 그 만연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저로 티격태격하는 그 모습인데 어쨌든 그렇게 정쟁거리로 이 마약이 그 이용이 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죠. 예. 어떻게 보면 양쪽의 개인적인 감정이 묻어나서 이렇게 논쟁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뭐 마약 정치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한 장관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한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거의 뭐 앙숙이라 그래야 될까요? 설전 벌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엔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장관이 일개 장관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말이 많았었죠.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자기는 그냥 신문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짓거려버리잖아.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공부 좀 하고 하라 그래. 매번 틀리잖아요.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을 하고 있어. 검은 유착 사건에 어제 공개된 녹취록과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보셨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일개 장관이라는 말을,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네. 뭐 두 사람은 뭐 사사건건 부딪힌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승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마약 퇴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마약 퇴치는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꼭 마약 수사에 전 정부 탓을 하는지 그걸 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언사가 언론에 부각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티격태격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법무장관도 검찰을 지휘하면서 마약범죄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안 하니까 마약 수사가 형편없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잘못됐다고 탓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수사는 경찰의 수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경찰의 수사력이 잘못돼서 마약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네. 지금 행안부 장관 직무 정지되어 있습니다만 행안부라든가 경찰청장이라든가 서울청장이라든가 정말 열심히 마약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왜 마치 이런 마약 수사는 검찰의 전유물인 것처럼 예.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윤석열 정부나 경찰청장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수사 못했다고 계속 비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도 좀 수사를 잘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네. 마치 마약 수사가 됐든 무슨 수사가 됐든 검찰의 전유물인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하는 것들은 예. 결코 정부의 전체 구성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지금 야당 수사에 너무 특수 검사들이 올인하고 있고, 또 서민 피해 대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좀 서민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네. 한동훈 장관이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지금 서민 피해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속도가 굉장히 적체되고 네. 있거든요. 좀 부디 서민 사건도 좀 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요, 마약 정치라는 말에 어울리는 일들이 민주당 측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명을 겨냥했는데 한번 보시죠. 실제로 그 마약 정치란 말에 어울리는 일들이 꽤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그 수사 받는 사람한테 민주당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죠.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 여지가 있다면 민주당에 알려달라, 신고해달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황운하 의원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마약 5배 정도 는 거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다가 5년 사이에 5배 증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는 아니죠.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북한산 마약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밝혀내려고 하는 것을 의혹이라고 표현하셨죠. 중국에 있는 모 공장에서 북한 주민을 고용해서 마약을 대한민국에 들이고 있다라는 의혹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혹들을 밝히고자 장관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또 다른 의혹. 위원님, 그게 의혹입니까? 만약 맞은 범죄인데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 마약 정치라는 말이 있다면 그렇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 그것이 마약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셨습니다만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진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검찰 직접 수사를 마약을 하면 알려달라 이렇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요. 장경태 의원은 북한 마약을 밝히기 위해서 한 장관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정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전 진짜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네.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 객관적인 지표가 있거든요. 마약 지수라는 게 있어요. 드럭 인덱스. 이게 2015년도에 한 20 정도였다가 2020년에 35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마약이 만연해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인데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8년도에 마약을 총괄하는 대검 강력부를 폐지를 갖다가 했어요. 네. 심지어 2020년에는 대검의 마약과가 줄어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약과까지도 없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인과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마약이 만연해지고 심지어 뭐 청소년들이 피자값으로 마약 먹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무리 저 사람이 싫어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저렇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건 몰라도 왜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려고 하는지 당시에 이제 19세기의 세계 최강 중에 하나였던 청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아편으로 망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발되는 것이 그런 걸 원하는 것인지 네. 어쨌든 다른 것들은 다 타협해도 마약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너무 심각해져서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참 미국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대해서 지금 더 확산되기 전에 뿌리를 뽑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오늘 법의 날 기념사에서도요. 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 이런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우선의 정책 목표를 두겠습니다. 최근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반법치범죄,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과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집단 위력, 반법치 범죄, 부패와 가짜뉴스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약 이것도 굉장히 앞부분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추미애 전 장관도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검찰의 역량을 인정을 해요. 예. 인정을 하고 이 마약은 국제적으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찰에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의 베테랑 수사관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검찰 그 마약 부서를 통폐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왜 통폐합을 했느냐 그런 반문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또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짜뉴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가짜뉴스는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도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상호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예. 그때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 네. 그 간절을 보러 갔는데 외교부 장관의 그 부인을 나가 있으라고 했다. 예. 김건희 여사가 네네. 그런 거 또 개를 끌고 가서 예.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장경태 그 빈곤 코로나 이렇게 했던 가짜 뉴스를 했던 사람들이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가 된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김의겸 의원, 그 청담동 술자리, 그리고 또 김종대 전 의원, 그 천공 그 이야기한. 그래서 지금 가짜 뉴스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고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오늘 그 법의 날, 특히 법의 날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대대적인 가짜 뉴스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경찰이 마약 근절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주자로 50년 넘게 명예 경찰로 활동한 분이죠. 유명한 수사반장 출신 최불암 씨 배우가 선정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하지 마십시오. 마약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출구 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네, 누구나 믿고 신뢰하는 최불암 씨가 마약 근절 1호 대사가 됐습니다. 1호 주자로 나서서 마약 근절에 대한 여문을 담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마약은 뿌리
뽑아야 할 것이고요. 가짜 뉴스도 뿌리 뽑아야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딸이 미국 명문대학이죠. MIT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입학 승인 재고해달라 이런 청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MIT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렬 지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고 그 비용이 든다면 모금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MIT에 대한 공세를 지금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성임 전 비서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는요? 글쎄 처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청문회에서 사실 딸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분명한 게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논문 대필 의혹이라던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가족 측에서 뭔가 딸의 입시를 부정한 방법으로 도와줬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 사실은 실체적으로 규명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IT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청원도 있었다고 하고 국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합격을 유지한다라는 MIT의 입장 발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 측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할 것이고 입시 과정에 있어서의 엄격성, 특히 이런 뭐 표절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식을 도입했다던가 아니면 부정행위를 학교 다닐 때 했다던가 이런 식의 기준에 있어서도 상당하게 엄격하게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 입시의 좀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이 MIT 측의 입장 그리고 학생 개인의 자료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좀 원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더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거나 하는 행위는 뭐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박수민 전 비서관 말씀처럼 그럼 좋은데 이 뭐라 그럴까요? 일부에서는 MIT가 돈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미디어 담당자가 우린 유지한다. 근데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이 혹시 매수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까지 일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타진뇨 사태가 연상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이 타진뇨 사태는 뭐고 이 사태가 그렇게까지 갈까요? 뭐 타진뇨가 뭐 스탠포드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해가지고 타블로죠. 심지어 타블로가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구속되는 사람도 형사 처벌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 대학은 기부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뭐 한동훈 장관이 기부금 냈을 수도 있겠죠. 돈이 있으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 대학은 들어가는 것보다 졸업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의대도 똑같아요. 조민 씨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실력이 과연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번 유급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장관 딸이 자기 실력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뒤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어려울 거고 MIT를 제대로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지켜보면 될 건데 굳이 남의 나라 대학 입시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것인가? 저 프라미스 작전 같은 걸 봤을 때 다시 한번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 혹시 기부금 이야기를 하셔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민 전 비서관 이야기했듯이 장관 청문회 당시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논란이 됐던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입시에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로 제기되지는 않았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만약에 허위로 된 스펙이라든지 뭐 또 누구한테 빌렸다든지 아니면 가짜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MIT에서도 이게 화제가 됐고 그랬을 테니까 아마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입학을 유지하겠다 이야기한 걸 보면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타진뇨와 조금 다른 것이 타진뇨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에서 스탠포드대 뭐 학사 석사를 했다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해서 그때 졸업장하고 성적표 다 냈는데도 계속적으로 일종의 사이버 테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타블로 사태와는 좀 다른 것이고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을 상당히
이 명예도 실추시키고 집권을 다시 재집권도 못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동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이렇게 MIT가 정책으로 부인을 하니까는 MIT도 못 믿겠다. MIT도 돈에 뭐 팔려갔느냐. 그리고 그 외채한 언론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것을 자기들끼리 선동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짧은 영상 소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 뿌려라. 이렇게 선동 방법까지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조국 사태의 그런 식의 이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지금 선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것이 이 타진유 사태와는 뭐 확연히 차이 나는 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뭐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거냐, 국격에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실은 알 수 없다, 파헤쳐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이런 것까지 서로 갈등해야 될까 참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이런 가운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교수 측이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면서 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근데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형 집행 정지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감을 유지한다는 건데, 자, 이승우 변호사, 무슨 이유입니까? 왜 안 받아준 건가요? 일단 형 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또는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어떤 수술 등의 이유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될 위험성이 있을 때 형 집행 정지를 받아주는 것인데 과거에 2번의 형 집행 정지 기간 동안 2번의 수술을 했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정경심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악화돼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금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형 집행 정지는 아직은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각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형 집행 정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구속 기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속돼서 나와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한 달 동안의 기간이 다시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형 집행 정지를 조금 더 관대하게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라가 세월이 많이 변하고 있고 시대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형 집행 정지는 좀 넓게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 집행 정지도 일단 건강상을 이유로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가 있던데 정영 변호사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 형 집행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보고 정경심 교수는 이렇게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것은 아니다. 아무리 본인이 주관적으로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쭉 검사를 갖다가 해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형 집행 정지를 갖다 신청을 하면은 뭐 의사 선생님들이 다 내보내 줍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이제 검찰에서 이걸 못하게 막았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다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뭐 정권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좀 호의적으로 하고 누구에게는 좀 다르게 좀 엄격하게 하고 이런 식의 말들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두세 번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게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인데 이게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심의위원회가 7명입니다. 7명인데 2사람이 의료인이에요. 2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사람은 그 법무부 안내 사람, 밖에 사람 이렇게 7명이 구성이 되는데 그 2사람의 그 의료원의 그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정경심 씨도 지금 다시 연장 신청을 한 것까지 지금까지 6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실제로 한 달 동안 나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나와서 병원 치료도 받고 했는데 다시 더 이상 그 병원 치료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도 의료시설이 있으니까 교도소에서도 거기서 받으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시 재수감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상황이니까는 어떤 의료적인 문제지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 집행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 막 들어왔습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오늘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돈봉투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 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평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동의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정치 탄압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장관은 공정하게 하겠다, 객관적으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검찰의 발걸음도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피의자 신분 전환, 피의자 신분이야 뭐 고소 고발 당하면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송 전 대표가 단순하게 그 인지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자, 박승민 전 비서관, 당내에서의 뭐 움직임도 그렇고 오늘 탈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탈당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송 전 대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이 조기 귀국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검찰이 부르지 않아도 내 발로 가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협조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본인에게 씌워진 혐의들을 떳떳하게 벗어내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일종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당에서 나오는 뭐 정치 탄압이다,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수의 의견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있었죠. 이 의혹이 처음에 제기됐을 때에는 이른바 돈봉투 파문이 제기됐을 때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는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녹취록이 여러 차례 공개가 됐고 관련자들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녹취 파일을 타고 흘러나오면서 당 안에서는 오히려 정말 이번에 재창당 수준으로 민주당이 일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안에서 절대 이 사안을 가볍게 보거나 또는 뭐 온정주의식으로 누군가를 감싸거나 이것이 검찰이 기획된 수사다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 전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요, 변호인을 벌써 이제 선임을 했고 내일, 뭐 빠르면 내일, 모레 언제든지 본인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 선제적으로 출석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정영진 변호사,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환자가 있는데 수술 날짜를 환자가 잡습니까? 의사가 MRI 찍고 CT 찍고 다 그런 다음에 아 이때쯤에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또 의사 선생님 스케줄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야말로 아무리 이제 검찰청을 찾아간다라고 한들 그게 불청객이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 검찰청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진술 거부를 하겠습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그 보좌관까지 이야기 다 듣고 어느 정도 그 사태를 갖다가 그 자초지종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송영길 대표 불러가지고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런 확인을 갖다가 하고 변명할 거 있으면 변명하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무턱대고 그렇게 그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보여주기 위한 그 퍼포먼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지냈던 박 씨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봉투, 이 사람이 지금 돈봉투 9,400만 원 중에 7천만 원을 거쳐서 이제 보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인물이죠.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폰서로 지목됐던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일단 조사한다는 보도 전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구속영장 기각됐죠. 나흘 만에 다시 소환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승우 변호사. 검찰도 굉장히 지금 주변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수사의 기법을 보면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내구 감사라든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보좌관
등을 수사하고 나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을 수사하고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게 가는 게 이제 원칙적인 수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칙적인 수사 기법을 따르는 것 같고요. 예. 강내구 감사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서 예. 불구속 상태로 됐기 때문에 다시 신속하게 이제 재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이 법원의 입장을 존중해서 불구속 수사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자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후로 구속 수사 원칙이 되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유무죄 판결 나기 전까지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그게 네. 인권 보장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예. 저는 불구속 수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부르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 이번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련자들 수사 이후에 또 들어가서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문제라든가 관련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소명하겠다는 것이니까 검찰이 굳이 예. 어떤 수사의 어떤 진행을 좀 달리 바라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이정근 씨가 당시 주변에 이유는 묻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빌리러 다녔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이 강내구 협회장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 코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필요한 거는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경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예, 저런 말도 오고 가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좀 돈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엑기스를 전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의하면 네. 그 전당대회, 그 2021년 전당대회가 5월 2일에 있었는데 예. 그 한 2, 3개월 전부터 이정근 씨가 상당히 마당발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네. 우리 선거 경선에 나가야 되니까는 예. 송영길 그 의원이 그러니 뭐 돈을 좀 빌려다오. 그래서 이유는 묻지 마라. 네. 뭐 그렇게 서운하지 않게 해주겠다. 예. 당선이 되면은 대표가 되면은 당권을 잡으면은 그때 실제로 뭐 돈을 준 사람들에게 뭐 어떤 이재명 대선 캠프에 넣어줬다든가 뭐 당직을 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았다는 것이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인데 이게 사실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돈봉투의 흐름이 강내구 씨가 대부분 돈을 조달을 해서 9,400 중에서 8,000을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강내구를 거쳐서 송영길 의원의 박무보좌관을 가서 이정근 씨에게 가서 이정근에게 먼저 가고 박 보좌관에게 가서 윤관섭 의원에게 가서 돈이 뿌려졌죠. 그러면은 이정근 그 씨는 여기서 중간에 전달 과정뿐이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정근 씨가 돈을 이렇게 모아서 거뒀다면은 네. 이정근 씨가 배달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은 그 돈이 뿌려졌다고 하면 현역 의원들에게 또 뿌려졌으면 지금 검찰에서는 이 9,400만 원을 기준으로 네. 현역 의원 10명 내지 20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을 하고 있는데 이정근 씨가 실제로 다른 데서 또 돈을 모았다면은 그것은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죠. 억대가 될 수가 있고 그 국회의원도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밝혀내야 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정근 시각을 전부 다 선거에 썼는지 안 썼는지 만약 빌렸다면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중간에 뭐 본인도 사용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줬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 선거 당 지역위원장, 본부장, 상황실장 챙길 사람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돈봉투 사건 피의자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이성만 의원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선관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지금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비명계에서는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기울어진 게 아니냐, 이심송심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로 있을 당시에 자신과 관련됐던 측근들이 네. 대부분 이렇게 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경선에 있어서 좀 불공정했을 수 있겠다. 그런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뭐 지금 당원들이 대의원 제도를 개편해서 대의원들이 권리당원에 비해서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표수가 있어서 돈 매수 의혹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듯이 이런 것도 좀 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선 과정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들은 굉장히 공정한 위치에 있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좀 배제해서 공정한 관리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또 당 내부 경선도 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서 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무부총장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전부 다 선관위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엔 보통 이제 대표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대표의 의지를 좀 의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겁니다. 게다가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이 결선 투표가 원래 이 민주당 경선 후보를 뽑을 때는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있는데 마지막에 간당간당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50%를 조금 넘었는데 그때 논란됐던 게 그럼 사퇴한 사람들 표를 무효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무효표를 안 했다면 이 50%를 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이 때문에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사무부총장들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해 놓은 게 상당한 보관이 됐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하고 송 대표의 관계가 아리송한 거죠. 왜냐하면 인천 의원이 왜 서울시장에 나갑니까? 나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데 경기지사가 왜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갖다가 합니까? 네. 성남시장도 하셨던 분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진짜 충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부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돈이 있어야 선거에 이긴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당대표 경선 매수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돈 뜯는 법도 이렇게 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대학 다닐 때 80년대 군부 독재가 재벌한테 돈 뜯는 것하고 뭐가 틀린가 저는 그게 의심이고요. 예. 국정농단을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은 그러한 당이 이거는 네. 완전히 당정농단 아니냐, 선거농단 아니냐. 참으로 참담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박전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여나 야나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엉망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최근에 터졌던 의혹 중에서 뭐 민주당 돈봉투 의혹도 있지만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김연아 전 의원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이른바 공천 헌금을 받았다. 그리고 또는 이제 지역의 운영위원들에게 회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예. 걷었다.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녹취록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한 보도를 보니까 당시 지역의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지금은 같이 일하는 사이가 아니지만 당시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직접 나와서 얼굴을 공개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개된 녹취록을 함께 들어보면 네. 김연아 의원이 마치 회의 같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도의원들 포함해서 운영위원들에게 네. 뭐 여러 가지 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네. 아니라 예. 장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뭐 직불로 지불을 했다. 그러니까 현금을 직접 건네줬다라고 비고에 표시가 되어 있는 장부란도 예.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연아 의원, 뭐 박순자 의원 이런 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경선 때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네. 이런 걸 보면 정말 청년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예. 상당히 구태스럽다라고 알겠습니다.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고 구속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경선 돈봉투 의혹은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아 의원의 반박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질문받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통화는 하셨어요? 만나실 계획 아예 없으신가요? 당 차원에서 사실 조치도 아예 없으신가요? 송 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됐는데 여기서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네. 자, 어제는 김연아, 오늘은 박순자. 수사받고 있거나 구속된 사람들을 역으로 물어보는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김연아 의원까지는 지금 뭐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왜 미적거리느냐 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 박순자 의원은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수사를 해서. 그래서 왜 수사를 여기는 안 하고 우리만 하느냐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연아, 박순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아니면 수사 대상이 된 점은 당협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개인 비리에 가깝습니다. 공천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 비리죠, 그것은. 당협 안에서는 일어났지만은.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의 전당대 돈봉투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조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고 특히 이 전당대 돈봉투는 저도 뭐 초기에 국회 뭐 정당 출입할 때 그때는 체육관에서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 뭐 버스도 대절을 하고 식사비도 주고 다 간행적으로 됐어요, 실제로. 전날 봉투 돌리고. 네, 전날 밤에 봉투 돌리고 밤에 다 상경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 게 2008년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박이태 그때 전당대 돈봉투 사건. 그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때도 아시다시피 고성덕 그 변호사가 언론 칼럼에 그것을 썰던 대로 그때까지 간행이었어요. 언론 칼럼에 내가 이렇게 돈봉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써서 그것이 몇 개월 있다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간행이었는데 2008년에 그 철퇴를 맞고 나서 그것을 정당에 없는 일이 돼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가지고 개인 비리에 가까운 그쪽에다가 물타기를 한다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다른 그 장소에서는 그 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일종의 그 물타기를 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이재명 대표님 혹시 김연아를 걱정하시는 건가요? 본인과 당 문제나 주력하시죠. 그러면서요. 만약 물타기로 저를 고르셨다면 헛다리 짚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 물이 아니라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연아 의원 이야기는 이게 헌금 받은 게 아니라 이 회비로서 이 당협위원 사무실 같은 걸 운영하기 위한 회비의 일종이었지 이걸 가지고 뭐 공천을 주고 말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지금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니까 녹취록도 있긴 해요. 일부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시시비비 가려서 만약에 공천 헌금이다. 그럼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김연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에 이 자발적으로 거둔 돈이라고 지금 소명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경찰 조사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송 전 대표 귀국할 때 인천공항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어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무슨 개성 장군이 나오는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뭐 송영길 구속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일부 민주당 열렬 지지자들은 뭐 꽃도 갖고 오고 굉장히 선당 후사 송영길 이런 현수막도 있고 송영길을 연호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송 변호사, 이게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지지자들은? 일단 지지자들의 분포는 다양하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의 어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면서 비난하는 당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송영길 의원이 수업 중에 귀국을 해서 빨리 검찰 소환에 응하고 그래서 민주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탈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책 도의적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선당후사로 생각하는 당원도 있다. 그래서 여러 부류의 당원들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껏 그 야당 리스크 또는 이런 돈봉투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께 신뢰를 주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만 여야 모두의 도덕적 기준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7년형을 선고받았더라고요. 항소심에서 인허가를 비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싸게 부동산을 불화받고 지인 명의로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자녀들이나 가족들 명의로 돌리는 거 그래서 3억 7천만 원 정도의 뇌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아직 보니까 탈당조차도 안 한 것 같아요. 당에서 탈당 공고는 한 것 같은데 탈당조차 안 한 것 같고 또 박순자 의원도 마찬가지로 탈당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같이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자당의 어떤 용인 시장의 문제 또는 박순자 전 의원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않나 싶고요. 여야가 가리지 않고 국민들 앞에 똑같은 기준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주는 것이 도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송 전 대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길은 청렴하다, 뭐 물욕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당내에서 한다는 거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엄하게 자신들 잘못 있으면 뭐 쳐낼 건 쳐내고 해야겠습니다만 민주당 내부가 송 전 대표를 응원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뭘까 이렇게 또 궁금해한다고도 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 한 지지자가 자등명, 법등명 그래서 이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남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등불로 여기고 의지하라 이런 불교 법을 뭐 법등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불경에 나오는 문구를 전하면서 뭐 지지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했고요. 근데 어제 귀국하는 모습 보면서 한동훈 장관을 떠올리는 분들 많았습니다. 같은 뿔테 안경에 빨간 책 이랬는데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러 따라하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다 따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동훈 장관의 이 출장 패션을 카피했던데요. 이 민주당의 정서 같아요. 한동훈 장관을 미워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한동훈이 되고 싶은. 그런데 뭐 코트 패션이나 붉은색 책 따라한다고 한동훈 장관처럼 되겠습니까? 예, 뭐 일부에서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의 패션을 놓고도 논란은 불거졌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일정이 넷플릭스 회장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3조 3천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먼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시죠. That's a strike. 서렌더스 대표께서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e also were inspired by the President's love and strong support for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fueling the Korean wave we're seeing right now. I'd like to personally thank the President for his kind response letter. 네, 문체부에서는 뭐 이번 넷플릭스 투자 일자리 6만 8천 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미국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나온 첫 아주 희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런데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해서 SNS에 올렸다가 바로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일단 우리가 3조 3천억 원을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넷플릭스에게서 양이원영 의원이 그것을 저 뉴스를 보면서 잘못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넷플릭스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할 여력이 어디 있느냐. 투자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거 잘못 지적한 거라고 알려지니까는 이 삭제를 했는데 네. 삭제를 해서 다시 영상에 올린 것이 아니 그래 내가 잘못 알았다. 예. 그런데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다 한 거냐. 넷플릭스하고 사진에 다 해놓고 사진 찍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것은 논란이 커지는데 이 사실 넷플릭스는 우리 쪽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뭐 네. 피지컬 100 예. 이렇게 상당히 우리 쪽의 드라마가 히트를 친 건데 네. 실제로 우리 쪽에 오는 수입은 얼마 없다. 그런 또 보도들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조금 전에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넷플릭스 CEO가 친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이원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서 사진 찍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수차례 전화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해왔고 그 협의 결과 3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최종적으로 합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 이 별명이 뭐 무색하지는 않죠. 예. 자, 근데 양이원영 의원 아주 뭐 그냥 쿨하게 착각했다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작년 투자 8천억이니까 4년 합치면 뭐 3조 그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성과를 갉아내려는 그런 좀 의도를 보인 것 같아요. 근데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인가 작년까지 넷플릭스가 투자했던 것의 2배 정도를 앞으로 4년간 투자를 한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원영 의원의 이 태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비판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공식 사과해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시죠. 가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당당히 주장하더니 반성과 사과는커녕 도리어 황당한 개변까지 가져오는 양이원영 의원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제1야당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한탄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 박수민 전 비서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양이원영 의원께서 이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서 글을 잘못 올린 거는 뭐 잘못하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글은 삭제를 바로 하셨던 거고 그게 이제 온라인의 특성상 이제 계속해서 회자가 되다 보니까 뭐 이른바 가짜뉴스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양이원영 의원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잘못된 글을 썼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넷플릭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좀 그 투자 규모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넷플릭스의 투자 자체는 상당히 환영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봅니다만 제가 오히려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넷플릭스 투자 유치에 공을 들였던 그 몇 달간의 시간 동안 그 중간 상황에 대해서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대통령실에서 중간 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오히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짚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영부인이 관심을 갖고 뭐 여러 가지 현장에 방문하고 하는 행보 자체를 제가 그동안 뭐 비판하진 않았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해외 투자가 유치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정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보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영부인에게 왜 이것을 중간에 보고를 했는지가 전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건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인 것이지 영부인에게 중간 경과를 보고하고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거든요.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영부인의 그 권한이나 지위가 국민들에 의해서 공적으로 부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른바 공과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 경과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문화 쪽에 관심이 김건희 씨가 많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넷플릭스와의 투자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 보실 때는 뭐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민주당이나 뭐 특히 이제 양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돈이 되게 많은 줄 아시나 봐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문화적으로 강국이 됐다. K컬처. 그다음에 좋은 드라마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가 25억 달러, 3조가 넘는 돈을 투자할 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만화 영화도 일제 만화 영화 보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잘 됐다.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굳이 김 여사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잘한 것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고 헐뜯으려고 하는지 전 참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저런 실수가 벌어지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비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김건희 여사는 오늘 넷플릭스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또 환담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인 배우, 신인 감독, 신인 작가 더욱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런 요청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보고를 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다고 합니다. 자, 한미 동맹이 이제 7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 국빈 방문이 더 뜻깊은 행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가 내일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대접받을 메뉴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송 본부장님, 어떤 걸 먹게 되나요? 이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게 요리인데 크랩 케이크라고 하는 건데, 크랩 케이크요? 그리고 소갈비찜 이런 건데 특히 이 크랩 케이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지금 비교를 하는 기사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때 실무 방문이었죠. 이번엔 국빈 방문이고. 그래서 좀 격이 차원이 다릅니다. 예우를 하는 것이. 그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이었는데 저 음식이 그때는 점심 때 메인 요리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저것이 전체다. 전체고 메인 요리는 또 다른 요리가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또 특히 저것을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메뉴를 선택하고 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떤 메뉴로 가지고 국빈 만찬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쪽이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환대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국빈 만찬의 메뉴로 선택된 음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크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메인 요리로 크랩 케이크, 게 요리를 대접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크랩 케이크는 아마 처음 나오고 뭐 소갈비찜이나 이런 것들이 메인 디시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한국계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를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게스트 셰프로 초대를 해서 이번 만찬 메뉴를 정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빈 만찬은 아무래도 그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총괄을 하고 그런다 그러고요. 태극 문양의 뭐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 태극기 연상하는 색채, 소용돌이 테이블 장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 부부는 3박 4일 동안 블레어 하우스, 이 미국 정부가 외국 정상에게 제공하는 공식 영빈관인데요. 뭐 우리나라 다른 대통령들도 갈 때 많이 사용하긴 했습니다. 근데 3박 4일 묵는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랜 기간 이곳에서 숙박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요.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는데, 자, 정영진 변호사, 이거는 뭐 아무래도 한미동맹 70주년이고 북한의 도발이 지금 너무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또 성과로 내는 모양입니다. 저는 굉장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 전 대통령이 그때 정권에서 북한에 가깝고 친중 노선을 갖다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비핵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했죠. 뭐 그 미국하고도 또 정상회담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쇼 같은 것도 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북한이 핵을 갖다 포기하고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종전 선언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쇼였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다시 미국하고 해가지고 더 이상 그 핵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해구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큰 그 성과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핵 우산의
속에서 들어가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예. 핵 우산을 이유로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또 경제 보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전방위도 전방위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핵화가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도 믿질 않았을 것이고 북한도 미국의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만큼 얻지 못한 그런 서로 상호 간의 불신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할까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